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파운드리 3나노미터 공정 초도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3나노 공정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가장 앞선 기술로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는 올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신청합니다. IPO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서도 K뱅크의 기업 가치는 6조 원에서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44만 7천 대로 잡은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치 달성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차 생산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하청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오늘 우리 증시 이틀째 급락하며 끝이 났습니다. 시티그룹의 D램 가격 하락 전망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미국 투자 재검토 우려가 이어지면서 반도체주, 배터리주 모두 좋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증시 프리즘으로 문을 엽니다. 문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오늘은 이 상반기 결산을 준비했는데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상반기 좀 우울한 상반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해서 코스피는 21.6% 하락하며 오늘도 좀 장에서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6개월 동안 27.9%가 급락을 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코스피 하락률이 40.7%, 코스닥은 52.6%였는데요. 2008년 이후 최대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한편 증권업계가 내놓은 7월 예상 코스피 밴드는 하단 평균 2,270선이고요. 상단 평균 2,550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도 많이 빠졌다고요? 맞습니다. 올해 초에 시가총액을 살펴보니까 코스피가 2,203조 원 정도였고요. 코스닥이 446조 원 수준이었는데 전체 2,649조 원에 달했던 이 시가총액이 6개월 사이 5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현재 2,166조 원대에서 지금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 시총을 한번 살펴보시죠. 467조 원으로 장을 열었던 삼성전자의 시총은 오늘 340조 원까지 내려오면서 27% 이상 빠졌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도 각각 30조 원 이상 증발했습니다. 가장 많이 빠진 이 기업들을 봤더니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민 대표적인 성장주였습니다. 저 500조 원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도 그랬습니다만 이 개인은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이런 흐름 지금 상반기 전체로 봐도 그랬습니까? 상반기 우리 증시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개인 투자자만 실컷 매수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급 주체별로 매매 추이를 한번 살펴봤더니 6개월 동안 개인은 27조 원 이상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은 20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고 기관도 8조 원 이상 팔아치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샀을까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을 살펴보니 가장 많이 산 거는 우리 금융지주, 가장 많이 판 거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네이버, 삼성 SDI, 카카오 순으로 순매도 상위 종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9조 원 팔릴 때 외국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지금까지 50%가 깨진 적이 없었는데 10년 만에 50%의 지분율이 우선 깨졌고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우리 금융지주를 1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주가 등락률은 4.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는데 외국인은 조금 안정적인 이런 금융주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 방어주를 선택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다는 이 삼성전자인데 개인들의 이 판단은 좀 달랐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개인들의 투자 순매수 1위 종목은 역시나 삼성전자였습니다. 개인 홀로 15조 이상을 순매수했는데요. 주가 등락은 6개월 동안 27% 이상이 빠졌습니다. 이 밖에 네이버, 카카오, SK하이닉스, 삼성전기를 샀는데 우량주를 샀지만 하락률은 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관도 한번 살펴보시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은 1위가 LG에너지솔루션이었는데요. 앞서 본 그래픽처럼 LG에너지솔루션을 기관이 가장 많이 샀는데 LG에너지솔루션도 26%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순매수 상위 종목 다시 보시면
LG 에너지솔루션 20% 이상 하락했고 뭐 신한지주나 금융지주도 기관도 좀 매수를 많이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반기 승자는 뭐 외국인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 뭐 어떻게 보면 승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증시였지만 그렇다면 이 올 상반기 IPO 쪽은 좀 어땠습니까? 올해 상반기 상장한 기업을 살펴보니 코스피에 3곳, 코스닥에 29곳이 상장을 해서 예. 모두 32곳이었는데요. 이 공모 금액은 13조 7천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LG 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면 1조 원이 안 되는 이 공모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상장한 기업 전체를 살펴봤더니 15곳이 무려 공모가보다 낮은 주가를 현재 형성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이처럼 IPO 시장도 위축이 되면서 대형급 기업들의 상장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도 하반기 상장을 밀어붙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속사정은 무엇인지 박찬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K뱅크는 오늘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 JP모건, 시티증권이며 공동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K뱅크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상장 마감 기한인 2026년까지 아직 4년이나 남아있지만 일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꾸준히 성장하려면 사실은 빡빡해 보여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비즈니스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돈을 끌어놓고 하는 거지 자본이 없으면 성장 못해요. 그러니까 K뱅크 입장으로는 상장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유리해요. 그러나 유일한 비교 기업인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급락한 점은 K뱅크 기업가치 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8월 상장 직후 주가가 9만 원을 돌파했지만 현재는 공모가 대비 23% 급락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코인 호황으로 대박이 났던 업비트의 경영 환경이 180도 달라진 점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업비트와의 실명 계좌 제휴를 통해 유입된 고객들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침체되면서 업비트가 예전 같지 않아서 K뱅크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업비트를 배경으로 이미 가파른 성장을 이뤘고 의존도 역시 과거에 비해 줄었기 때문에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상장까지 최대 8개월의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 증시가 회복한다면 적정한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외 주식 거래 시장 기준으로 현재 K뱅크의 기업 가치는 약 5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K뱅크의 적정 기업 가치를 6조 원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K뱅크 측은 올해 1분기 잠정 순이익이 지난해 연간 순이익을 뛰어넘었다며 성장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시장에서 적절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뱅크가 29일 예비심사를 통과한 현대오일뱅크, 8월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소카와 함께 기업 공개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동향도 월가 분석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웨스트 이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오늘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네, 오늘의 키워드 뭘까요? 경제적 해자입니다. 네, 경제적 해자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네.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 좁게는 워런 버핏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경제적 해자라는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합니다. 이 경기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경제적 해자를 갖춘 기업에 투자하라는 월가의 조언이 나오고 있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이 경제적 해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기업의 경쟁 우위를 뜻하는 말인데 월가의 조언을 들어보기 전에 경기 상황은 또 파월 의장 발언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간밤에 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했죠. 네, 나오는 것처럼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대로 되돌릴 수 있다라고 믿지만 이는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금리를 올려도 경기 침체를 겪지 않는 연착륙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이런
발언의 영향인지 간밤에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반등세를 노리다가 결국 보합 수준에서 혼조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월가 조언도 이런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기일수록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를 갖춘 기업에 투자를 하라 이런 조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줄어든 파이를 둘러싼 기업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경제적 해자를 갖춘 기업에 투자하라는 게 월가의 조언입니다. 네,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어떤 개념입니까? 네, 일단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은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말인데요. 네. 원래 해자는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성 주변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파놓은 도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가치를 보호해주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독보적인 경쟁력 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기준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좀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의 지수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모닝스타는 이 해자 보유 수준을 5개의 요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요인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먼저 무형자산이란 경쟁사를 따돌릴 만한 브랜드 가치, 특허권, 사업권 등을 얘기를 하고요. 고객이 타 제품이나 회사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일시 비용을 전환 비용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제품이나 또 다른 기업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적다. 좀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고객이 증가할수록 신규 혹은 기존 사용자에게 가치가 증대되는 효과를 네트워크 효과, 또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비용 우위라고 하고요. 예. 끝으로 하나 혹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경우를 효과적인 규모라고 하는데 이 5개의 요인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요약을 하자면 가치, 비용 그리고 규모적인 측면에서 우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모닝스타가 최근에 경제적 해자를 보유한 기업 3개를 좀 선정을 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예. 여기에는 일단 영국의 위생업체인 클로락스와 영국의 생활용품 업체인 유니레버, 또 스위스의 제약사인 로슈가 포함이 됐는데요. 일단 클로락스는 브랜드 파워가 막강하다, 또 소비자 수요가 탄탄한 건 유니레버고, 또 뛰어난 진단 부분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로슈가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모닝스타는 어떤 환경에서도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요.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좀 낮게 평가되고 있다라면서 추천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클로락스, 유니레버, 로슈 이렇게 먼저 추천이 나왔고 다른 기업들도 여럿 있을 것 같은데 월가 평가는 어떤가요? 일단 월가에서는 경제적 해자를 갖춘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애틀란틱 에쿼티는 맥도날드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요. 맥도날드가 전 세계 4만 개 점포와 또 오랜 관리 경험기를 통해서 소비 지출 감소기에도 탄력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해왔고 운영할 것이다라면서 이렇게 투자 의견을 상향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골드만삭스를 들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올려잡았는데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기에도 신규 사업을 통해 번창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밝히면서 수익률을 높이고 또 거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 또한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맥도날드와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침체기에서도 성과가 기대된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 것 같고 빅테크 기업 가운데서도 경제적 해자를 갖춘 기업들을 추천했다면서요? 네, 일단 뭐 빅테크 주가가 거품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는데 예. 무조건 거품이 아니라는 것 이렇게 의견을 좀 밝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투자회사 스타펠은 아마존과 알파벳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스타펠은 이 두 회사가 외부 자본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면서 경기 침체기에도 버틸 수 있는 빅테크 종목이라고 진단을 한 상황입니다. 예, 뭐 경제적 해자에 딱 들어맞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아마존이랑 알파벳 생각보다 거품이 끼진 않았다 이런 관점입니다. 확실히 기술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보수적인 입장이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가에서 또 다른 추천하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좀 특이하게도 카지노와 또 완구업계를 좀 추천하고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두 종목을 좀 추천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도 지출이 줄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좀 회복력이 입증이 된 분야다 예. 이런 설명인데요. 그러면서 바클레이즈는 지역 카지노 업체인 펜내셔널 게이밍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밝혔고요. JP모간은 완구업체 펀코를 경제적 해자를 갖춘 기업이라고 꼽으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여잡았습니다. 예, 경제적 해자를 갖춘
맞춘 기업들 비단 뉴욕 증시에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국내에서도 같은 관점에서 기업 발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3나노 파운드리 공정 첫 양산을 시작합니다. 반도체 분야를 담당하는 정재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3나노 개발 상반기 중에 하겠다 하더니 상반기 가장 마지막 날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마지막까지도 조금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었던 게 6월 들어서도 이 양산 소식이 안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뭐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6월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초도 물량 생산을 했다고 밝히면서 성공을 해낸 것이죠. 3나노 기술이 이제 첫 적용된 제품은 이제 고성능 컴퓨팅용 시스템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3나노 공정을 이용해서 모바일 SoC, 그러니까 시스템 온 칩 등을 또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대만 그 TSMC보다 앞선 기술력이라는 건 맞습니까? 일단은 기술력에서는 이 나노미터 공정에서는 앞선 것이 사실입니다. 네. 준비된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TSMC의 지금 나노미터 공정 기술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2016년에 이제 10나노 공정까지는 좀 비슷한 수준을 가다가 7나노 정도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한번 삐걱거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기술력에서 밀리다가 4나노에서 삼성전자가 수율 문제를 조금 겪으면서 사실 그때 고객사들이 많이 이탈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기술력에서 3나노 공정을 TSMC보다 먼저 양산을 시작하면서 어떤 나노미터 공정에서는 앞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유율 격차도 원래 2019년 1분기까지는 30%포인트 안쪽으로 좁혀진 적도 있었는데 사실 수율 문제를 겪으면서 조금 그 격차가 최근 들어서 더 벌어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기술이라도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어야 하는 형편인데 3나노 기술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노미터 공정이라는 게 초미세 공정이니까 숫자가 점점 낮아질수록 기술력이 좋다 이런 의미인데 이전 기술에 비해서는 얼만큼 좋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자료를 통해서 이제 비교한 기술은 5나노 핀팻 공정입니다. 네. 그래서 5나노 핀팻 공정에 비해서 이제 작은 면적, 반도체를 좀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전력 효율을 높이면서 성능까지 좋아지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지난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3나노 웨이퍼에 서명을 한 거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실리콘 판을 이제 웨이퍼라고 부르는데 공정 난이도가 높을수록 즉 나노 공정의 숫자가 작을수록 한 웨이퍼에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파운더리 업체 입장에서는 공정 기술이 좋으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거죠. 그런데 나노 공정 기술력이 오르면서요, 반도체 전류를 제어하는 이제 트랜지스터의 크기도 작아지면서 불량품도 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즉 수율이 안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수율을 개선하는 또 다른 이제 기술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삼성은 이번 3나노에 기존 핀팻 공정이 아닌 GAE 공정을 적용했습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기술인데 핀팻은 트랜지스터에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게이트와 전류가 흐르는 것을 이렇게 맞닿는 그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 맞닿는 면이 3곳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GAA는 4곳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이, 그러니까 전력 누설이 적어지면서 전력 효율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3나노 GAA 공정이 5나노 핀팻 대에 비해서 45%의 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제 2023년에 시작할 2세대 GAA 공정에서는 전력 절감 효과가 50%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개발된 최신 공정을 어느 고객사에다 이제 공급을 할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공개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M2 자체 칩인가요? 3나노를 TSMC에다 맡기겠다 하반기에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이 GAA 공정만 확보를 한다고
반드시 TSMC를 그냥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어떤 것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됩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TSMC가 우리에게 이름이 이제 익숙해진 것은 사실 애플 때문이었습니다. 네. 애플이 이제 TSMC에게 사실 투자도 많이 하고 TSMC가 애플의 공정을 많이 물량을 받아오면서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하고 이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면서 이제 좀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3나노를 삼성전자 파운드리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팹리스 기업, 그러니까 애플 같은 팹리스 기업들이 3나노 공정으로 설계를 해야 이 물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파운드리 업체가 사실 세계적으로 7나노 이하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삼성과 TSMC 두 곳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주객이 전도가 돼서 팹리스보다 파운드리가 좀 더 이제 갑의 위치에서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 결과적으로 고객사, 주요 고객사를 어디로 확보하느냐, 그리고 그 기반 시설, 그리고 기반의 어떤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3나노 파운드리의 어떤 명운이 걸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LG전자의 기술 기반 플랫폼 구축 역량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SM의 컨텐츠 서비스를 만나서 기존과는 전혀 차별화된 홈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피팅스 캔디는 SM의 인컬처 테크놀로지 그리고 LG전자의 첨단 IT가 링크해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피트니스 컨텐츠 프로젝트로 남매 간 경영권 다툼이 진행 중인 아워홈이 당분간 현 구지은 부회장 체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장녀 구미현 씨가 임시 주주총회에 불참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 남매의 난은 끝이 아니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번 이사회 교체 안건을 제기한 구본성 전 부회장이 여전히 최대 주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아워홈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구본성 전 부회장이 제안한 이사회 교체 안건이 주요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 4월 말 동생인 세 자매가 선임한 이사 21명을 해임하고 본인에게 우호적인 새로운 이사진 선임을 골자로 한 임시 주총 개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워홈이 이를 거부하자 구 전 부회장은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임시 주총이 열리게 된 겁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지분 38.56%를 확보한 구 전 부회장은 대리인을 내세워 본인이 제안한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20.06%의 지분을 보유한 장녀 구미연 씨가 주총에 불참하면서 아워홈은 현 대표인 구지은 부회장 체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날 구미연 씨가 기권을 한 데에는 법원이 구 전 부회장 편에 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세 자매는 지난해 4월 경영권 분쟁 당시 이사 선임과 배당 제한 등에서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주총 이틀 전에 합의문의 효력을 인정했는데 미연 씨가 이를 어길 경우 다른 두 자매에게 위약금 300억 원을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이사회 교체권은 일단락됐지만 구본성 전 부회장과 장녀 구미연 씨의 지분 동반 매각은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는 관측입니다. 구미연 씨는 오빠 구 전 부회장이 새로운 이사진 선임을 골자로 한 임시주총 개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지분 동반 매각 계획까지 철회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영권 분쟁은 바라지 않지만 지분 매각에는 찬성하고 있는 걸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상황인 셈입니다. 다만 회사 정관에 지분 매각 시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구 전 부회장과 구미연 씨의 지분 매각 권한을 위임받은 라데팡스는 개별 매각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계약 체결 목표 일정이 미뤄지더라도 여러 방안을 강구해 매각을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정부가 계획했던 전기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도체 공급난이 발목을 잡은 건데 이런 상황은 친환경을 강조하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 한해 국내에 2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지난달까지 판매된 전기차는 5만 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상반기가 다 끝나가지만 목표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 말까지 매달 2만 대 넘는 전기차를 보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속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도로를 달리고 있는 전기차는 28만 대, 당초 올해 말까지 계획했던 44만 6천 대에 한참 못 미칩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며 차 생산과 출고가 원활하지 못해서인데 정부도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도별로 이제 반도체 이슈들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내년 목표를 세우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는 2030년까지 누적 450만 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겠다고 공언한 상황. 자동차 업계선 목표치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특히 전기차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른 공급망 불안을 가장 우려합니다. 히토류의 90% 정도를 우리가 중국에서 좀 수입을 하고 있다는 점 하나, 차로 밀어붙이다가는 현재도 공급망 이슈가 세계적인 이슈인데 그걸 스스로 우리가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거다. 전기차 전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유럽조차 최근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주는 보조금을 폐지했고 독일은 유럽연합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방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전기차 전환 시기는 생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금융업계를 만나 연일 경고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에는 보험사 CEO들을 만났습니다. 나뭇가지를 정리하겠다라며 건전성이 낮은 보험사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CEO들과 만나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엄격히 요건을 검토하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적극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결정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보험사들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데 따른 발언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흔들리는 나무가지를 미리 자른다는 어떤 그런 준비하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업계 얘기를 듣고 해드리거나 내지는 협조할 부분들은 하겠지만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엄격히 요건을 검토해서 혹여 이러저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실제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채권 평가 손실이 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 여력 비율은 올 1분기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이 일부 평가 손실 금액을 가용 자본으로 인정하는 규제 완화를 시행해 보험사들이 한숨 돌렸지만 이 원장은 현재의 금리 인상 속도가 유지될 경우 자본 적정성이 다시 하락할 수 있다며 사실상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손해율의 주범이 되고 있는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도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삼성과 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와 GA코리아, 메가 등 대형 법인 대리점 설계사들이 연루된 보험 사기가 대거 적발된 만큼 업계의 관행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보험 설계사분들의 업계 내지는 관행에 대해서 저희도 잘 지켜보고 있고 다만 특정 파트, 특정 누구 개인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챙겨볼 부분을 챙겨보고 보험사기 대응체계 확립 내지는 운영을 통해서 아울러 정부 부처의 보험사기 근절 대책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복현 후의 보험사기와의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안이 확정되면서 노사 모두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경제계는 줄폐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 시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되자 경제계에선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요인인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하고 인하 요인인 취업자 증가율을 빼 5%라는 숫자를 내놓았는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인상률이라는 겁니다.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 최근의 복합적인 경제 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근본 5%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힙니다.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근본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봅니다. 편의점주들은 당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됐다며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하루에 저희가 14시간을 점주가 일을 하고 근무자 2명으로 해서 주말까지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하면 월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인건비만 비용으로 봤을 때 한 60% 이상 차지한다는 얘기죠. 현재 적자인 거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년간 최저임금이 42% 오르면서 야간 시간에 문을 닫는 편의점의 비율이 14%에서 20%대까지 높아진 사례를 그 근거로 제시했고, 대한상유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수준인 만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8년 만에 법정 기한을 지켜 마무리된 내년 최저임금 심의. 하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익위원들의 표결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족인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0,000원대 무산에 불만을 품으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고, 경영계는 인상률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의제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요즘 원자재 가격이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대기업들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높아진 자재값을 판매가로 전가할 수 있는 이른바 가격 결정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가격 결정력, 좀처럼 기대하기 힘든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대기업들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입니다. 이 원가가 올라도 반영을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납품 단가 연동제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 납품 단가 연동제, 이 원자재 가격이 변하면 이를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IT바이어부 신동호 기자와 이 사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납품 단가 연동제, 요즘처럼 물가가 치솟는 시기에 더 시급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최근이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커졌죠. 이 주로 원청사, 대기업의 제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사, 이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납품 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제품 제조에 쓰이는 원자재 가격은 급등했는데 납품 단가는 이 제자리에 머물면서 이 회사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납품 단가 연동제 입법 논의가 2008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14년 동안 번번이 좌초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저희 임동진 기자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76.08달러였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현재 109.78달러입니다. 유가뿐 아니라 천연가스 등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에 대폭 상승했는데요. 원자재 값이 이처럼 올라 부담이 커져도 그동안 하청업체는 산업 생태계 구조상 의뢰 위치에 있어 원청업체의 가격 인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중소기업 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에 달하는 기업이 이 원자재값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거나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제시된 것이 바로 납품단가 연동제입니다. 원자재값 상승에 발맞춰 납품단가를 의무적으로 올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하지만 대기업을 포함한 원청 기업들이 가격에 강제로 개입해서는 안 되고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해 무산됐습니다. 결국 2009년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정협의제만 도입되고 조금씩 개선돼 왔는데요. 2018년엔 하청업체를 상대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다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공입찰을 참여를 제한하는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됐고요. 2019년엔 그동안 하도급 거래에만 적용됐던 조정협의제를 수위탁 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원청기업에 밉보이는 것이 우려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난해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67.5%는 조정 협의를 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는데 이 가격 인상을 요구할 시 경쟁사에 이 납품처를 빼앗기거나 이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조정을 미신청했다고 대부분 답했습니다. 원자재가 급등으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가속화되자 정부는 올해 초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해왔고 국회도 여야 모두 이견 없이 법제화에 나서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오랜 기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호소해왔던 중소기업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셨다시피 이 납품 단가 연동제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시가 되어 왔지만 14년 동안 논의만 되고 번번이 좌초가 되어 왔습니다. 신 기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납품 단가 연동제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앞서 봤듯이 그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죠. 예.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금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 원자재 가격 급등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비슷해도 지금과 체감되는 것은 많이 다르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의견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고요. 여기에 무엇보다 2년 이상이나 지속된 코로나 충격으로 중소사업자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이 취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이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한 번 정한 계약서로서 이 반년씩 또는 1년씩 변경 없이 그대로 가기가 어려운 비상 시기입니다. 이 오르는 원자재 가격이 이 적기에 반영돼야 마음 놓고 제품을 만들어 원천 기업에 이제 제품을 납품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중기중앙회가 이제 최근에 조사한 것에 따르면은요, 이 응답기업 3곳 가운데 2곳이 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제도 시행을 꼽았다고 합니다. 결국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다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중소기업의 이 납품 단가 연동제가 얼마나 절실한 상황인지 정우진 기자가 현장을 직접 나가봤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20년째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유병조 대표. 기술 특허를 출원하고 정부 표창장도 받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최근 회사 운영이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핵심 제품은 알루미늄 창호인데 1kg에 3,000원이었던 알루미늄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대폭 늘었지만 건설사에서는 이 같은 상승분을 일부만 반영해줬습니다. 결국 유 대표는 개인 적금 6개를 깨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인건비도 주고 우리 저희 경비도 써야 되나, 사무실 경비 써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러니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살기가 참 힘들죠. 정말 꼴락꼴락하고 우리는 지금 물에 빠지고 있는 직전이라고요. 중소기업들의 절규에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 1호 법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TF를 구성하고 법안 통과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저희 당에서 이번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약자를 위한 법안의 1호로서 저희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우선 법안으로, 특히 민생 법안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를 하겠습니다.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그 물건의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법을 통과시켜야 하고 또 그럴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올해 하반기 연동제 도입을 위한 기틀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영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합의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작동하길 강력히 바란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14년간 이어진 중소기업계의 수건 과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다행히 입법 논의가 여야 가릴 것 없이 나온다는 건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했을 때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시각도 있다면서요. 네, 사실 납품단가 연동제에 이제 반대하는 쪽의 핵심은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에 저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단가 연동제로 납품가가 오르면 대기업들이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 제품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이제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받아온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납품대금 조정여비제도 역시 이제 사실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것도 또한 충분히 개선 사항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유성원 정경영 산업정책팀장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다르고 이 상황이 다른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어떤 특정 원자재 시장 지표가 10% 올랐다고 똑같이 10% 올린다라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이라서 다른 제도로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사실 기업들의 하소연입니다.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협상력이 다른데 시장에서 가격으로 결정되지 않고 이런 인위적인 제도로 강제로 접근할 경우에는 이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부는 그러면 납품단가 연동제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은요, 이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납품 단가를 조정하는 이 내용에 포함된 이 표준 계약서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 적용은 현장에서 자율에 맡기되 이제 이를 도입한 기업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원 사업자가 표준 계약서를 이제 수용한다고 할 때 이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인센티브를 살펴보면은 이제 조달청을 통한 공공기관이나 관급 공사 입찰에서 표준계약서를 채택한 기업의 입찰 가점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또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이제 기업에 부여한 벌점을 감면해주거나 매년 또 시상하는 동방성장 우수기업 선정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또 사업자 측에서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을 요구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T 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네,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최근 국내 제약사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수조 원대 규모로 관련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양재준 선임 기자와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신약 개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네, 대형 제약사 가운데 대웅제약, JW 중해제약, 동화약품, 휴온스, SK케미칼, GC 노집사 등 그 대부분의 대형 제약사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SK케미칼은 스탠다임, 디어젠, 그리고 닥터노와 심플렉스, 인세리브로 등 AI 기업 5곳과 함께 그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2종, 그리고 특발성 폐 섬유증 치료제 1건과 관련한 후보 물질을 돌출해냈습니다. 이 밖에 대웅제약은 미국 크리스탈 파이와 그리고 JW 중해제약은 온코크로스와 GC 녹십자는 모감생명과학연구소와 서울대학교 AI연구원, 그리고 동화약품은 심플렉스와 휴온스는 판케드와 같이 이렇게 제휴를 하면서 혁신신약 공동 개발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근당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신약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실제 국내 제약사와 인공지능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팜캐드 대표 얘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AI와 물리학 기반의 어떤 신약 개발을 좀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효율적이란 거는 스피드도 빠르고 그다음에 정확성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파뮬레이터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5개 기본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분자동력학, 양자 계산, AI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스몰 몰레큘하고 AI로 만들다 보니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프로텍 쪽으로도 그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이미 이거는 휴원수가 이제 1년 정도 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mRNA 기반으로 그 코비드-19 백신 그 치료제를 아이진과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수조 원대 금액의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제휴가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글로벌 시장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올해 1월 프랑스 다국적 제약사인 산호피와 영국 신약 개발 AI 관련 사이언티아가 최대 15개 종약 면역한 의약품에 대한 기술 재결을 체결했습니다. 예. 기술 거래 금액만 보면 마일스톤 포함해서 52억 원, 52억 달러, 예. 우리 돈 약 6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고 성급금만 1억 달러가 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에서는 뭐 미국 암젠 그리고 머크 등도 상당히 이런 쪽에 직접적으로 그 체결 확보권을 가지고 오고 있고요. 예. 그 BMS나 아스트라제네카, 릴리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대규모 기술 거래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와 해외 그 AI 신약 기술 거래는 후보 물질 하나당 약 3억 달러에서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글로벌 지금 빅파마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신약 개발 기술에 뭐 대규모 기술 이전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신약 개발에 따른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은 그 신약 개발과 단축에 대해서 이렇게 리스크를 감소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 10년에서 15년, 비용도 1조 원이 들기 때문에 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 뭐 국내외 동향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국내에서 코스닥 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면서요? 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는 신테카 바이오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국내 예. 제약사와 제휴가 활발한 스탠다임 판캐드 역시 현재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권태영 판캐드 대표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7월 달 전후에 그 국내의 그 여러 개 VC들과 그다음에 글로벌 VC들과 저희가 미팅이 다 잡혀 있고 기본적인 IR이 돼 있는 상태라서 7월 정도에 저희가 규모와 그 전체적인 거를 메이크하고 저희가 8월 정도에 그 시리즈 C를 마무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IPO에 대한 준비는 저희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의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임상 단계에 가 있나. 저희 회사는 임상을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AI로 하다 보니까 임상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비임상이나 비임상 이전 단계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 스탠다임 같은 경우는 지난해 7월 시리즈 C를 마무리하고 올해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윤소정 스탠다임 대표의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탠다임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의 플랫폼 기술 중심으로 협업을 가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디자인, 신규 화물을 디자인하는 영역은 여전히 저희가 활발하게 그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새롭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새로운 연구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스탠다임 에스크라고 하는 질병에서의 새로운 타겟을 발굴하는 플랫폼 영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해 초부터 유럽에 있는 글로벌 빅팜 N사와 함께 해당 플랫폼을 이제 그쪽 회사에 내재화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해서 그 선행 연구를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 밖에 디어젠을 비롯해서 닥터노, 아론티어 등도 올 상반기 100억에서 200억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국내 제약사들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현황과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양재준 선임 기자였습니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조 회장의 3년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30년 역사를 가진 미국 보험회사 어슈어런트의 비주 나이르 부회장이 방한 기간 중 한국경제TV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비주 부회장은 5G 선도 시장인 한국의 사업 기회가 많다며 이 공격적인 사업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오민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미국 상장기업 어슈어런트의 비주 나이르 부회장은 한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5G 시장 성장을 앞둔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설립 130주년을 맞은 미국 전통보험회사 어슈어런트는 휴대폰, 시계 등 기기보험과 보상 판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주 부회장은 한국 시장의 5G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어슈어런트의 한국 내 스마트폰 보상 판매 서비스 역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orea is a very important market, and we see big growth opportunities here. As I talked about the 5G expansion happening, the 5G penetration is less than 30%, 29% or so right now, and big opportunity. 5G is Korea is one of the most advanced markets for 5G. 실제 우리 정부는 5G 전용 단말 보급 확대나 서비스 개선, 중간 요금제 도입 등 5G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비주 부회장은 고가의 스마트폰 보험과 중고 보상 판매 서비스 등 시장 확대를 위해 한국 내 주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과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빠른 인터넷 속도를 지향하는 한국 소비자들이 보상 판매 서비스를 이용해 최신 5G 기기를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And consumers like using fast networks, low latency networks, etc. And the way to increase that adoption is by starting to give consumers an incentive. You have an old device, you can trade in your old device, and you can upgrade to the latest 5G devices. So we'll work with the major mobile operators here in the market as well as the OEMs. 한국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으로는 휴대폰 관련 사업과 함께 자동차 보증 수리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추가로 보증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In the automotive space, extended services and extended warranty for cars are very important. Cars are very important for consumers as well. And we are seeing opportunities to here with some of the work closely with some of the dealers as well as the car manufacturers in order to do that. 미국의 보험 담당 애널리스트 전원으로부터 매수 추천을 받은 바 있는 어슈어런트는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와중에도 올 들어 주가가 10% 오르는 등 선전해왔습니다. 비주 부회장은 또 2009년 이후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오는 등 주주 친화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만큼 올해도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I think we have a stated policy related to the share buyback and dividends back to the shareholders as well. And we will remain consistent with the same policies that we have had since 2009. Obviously, all of this is subject to our board approval. And as long as the board is supportive of us doing that, we'll continue with those shareholder-friendly policies.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